17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살해돼 세상을 떠난 한 가정의 가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을 외면하고 수사를 촉구하고 범인을 잡아달라는 유가족의 말에 범인을 잡을 단서를 가져오라며 되레 큰소리 칩니다. 이에 분노한 피해 남성의 아내는 경찰을 대신해 직접 범인을 잡아오겠다며 중국 전역을 누비고 17년이 지나 마침내 그녀는 남편을 죽인 범인을 모두 잡아들입니다. 긴 세월 홀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간 그녀. 지금부터 그녀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1998년 1월 30일 허난성 샹청시 치포촌. 마을은 설 연휴를 맞아 축제 분위기가 한창입니다. 마을 곳곳에서 폭죽이 터지고 동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리계영도 같은 마을에 사는 언니 집을 찾아 오랜만에 모인 친척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설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어느새 뉘엿뉘엿 어둠이 찾아옵니다. 저녁 7시 리계영은 언니 집을 나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을 불과 몇십 미터 앞두고 같은 마을에 사는 재금산, 재학산, 재보산 형제와 재혜영, 재확군 5명의 남성이 험상궂은 얼굴을 하고 리계영을 향해 걸어옵니다. 그러더니 매서운 눈빛으로 리계영에게 욕을 하고 벽돌을 던집니다. 리계영은 영문도 모른 채 봉변을 당합니다. 건장한 남자 5명이 리계영을 둘러싸고 무력을 행사하는데 여자 혼자 힘으로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리계영을 향해 그들은 칼을 꺼내더니 리계영의 다리를 찌릅니다. 리계영은 바닥에 쓰러집니다. 아내의 비명을 들은 재원덕이 낫을 들고 그들을 향해 돌진합니다. 그는 아내 리계영을 지키기 위해 5명의 남성에 대항해 사투를 벌입니다. 하지만 단번에 제압당해 버리고 말죠. 재금사는 칼로 재원덕을 찌르고 재혜영은 삽으로 재원덕의 머리를 내려칩니다. 재원덕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재금산 일당은 서둘러 그곳에서 도망칩니다. 떠들썩한 소란의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골목으로 나오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재원덕과 리계영 부부를 발견합니다. 사람들은 바로 재원덕과 리계영을 병원으로 데려갑니다. 리계영은 과다출혈로 의식이 없었고 재원덕은 병원으로 이송 도중 숨을 거둡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리계영이 의식을 회복합니다. 그녀는 먼저 남편 재원덕을 찾습니다. 아이 아빠는 어디 있어요? 괜찮은 거죠? 리계영의 가족은 리계영이 충격을 받아 상태가 더 악화될 것을 우려해 남편 재원덕이 무사하다며 거짓말로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13일 후 1998년 2월 12일 몸을 회복한 리계영이 퇴원합니다. 그녀는 병원에 있는 동안 만나지 못했던 남편과 아이들을 만날 생각에 걸음을 재촉합니다. 집 앞에 도착하고 시끌벅적 아이들 소리로 정신없어야 할 집이 평소와 다르게 너무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불안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리계영을 본 시어머니와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직감합니다. 남편이 죽었구나. 사건이 일어나던 날 재원덕은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망했습니다. 가족들은 리계영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리계영은 서쪽 밀밭에 묻힌 남편 재원덕을 찾아갑니다. 그녀는 남편의 묘 앞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그러나 이대로 절망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리계영은 5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힘을 내기로 합니다. 그녀는 남편의 묘 앞에서 남편을 이렇게 만든 이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노라 굳게 다짐합니다. 재원덕, 리계영 이들 부부는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1986년 재원덕은 사립학교 교사로 일했고 리계영은 마을 분야의 주임으로 간부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 마을에서 자라며 서로를 지켜봐왔던 두 사람은 자연스레 서로에 대해 특별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29살의 동갑내기 커플은 결혼합니다. 심성이 착하고 어려운 사람 돕는 걸 좋아하는 두 사람은 주위에서 보기에도 부러울 정도로 잘 어울리는 커플이었습니다. 집안의 3대 독자로 외롭게 자란 재원덕은 자식들은 외롭게 자라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재원덕과 리계영은 3남 2녀 모두 5명의 아이를 낳고 다복한 가정을 꾸려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재원덕은 평소 아내와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는 애정 표현을 많이 하는 다정다감한 남편이자 아빠였습니다. 마을 부녀의 간부인 리계영이 마을 일 때문에 집에 늦게 들어올 때면 재원덕은 마을 어귀에 나가
아내 리기영을 기다리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식구가 하나둘 늘면서 지출도 늘어나자 재원덕은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 교사를 관두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는 트랙터로 흙을 퍼 나르는 일을 하는데 재원덕은 이뿐만 아니라 돈이 되는 일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다 했습니다. 물론 모두 합법적인 일이었습니다. 재원덕은 매일 밤낮으로 일하느라 바빴습니다. 남편 재원덕의 건강이 걱정됐던 리기영은 일을 좀 줄이자고 남편을 설득하지만 재원덕은 리기영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곧 좋은 날이 오면 호강시켜 주겠노라 약속합니다.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한 덕분에 재원덕은 1년에 약 6만 위안이라는 꽤 큰 돈을 벌게 됩니다. 당시 중국 물가를 고려해 볼 때 상당한 액수입니다. 사업이 번창하자 재원덕은 작은 규모의 금속 공장을 세웁니다. 1997년 사업으로 큰 돈을 벌게 된 재원덕은 마을에서 제일 크고 화려한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금속 공장도 크게 확장할 계획이죠. 재원덕은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재원덕과 그의 가족을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리기영은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헌신한 남편이 고마웠습니다. 이제 마음 편히 아이들과 여유를 즐기며 살겠구나 하는 생각에 행복합니다. 하지만 불행은 소리 없이 찾아온다고 했던가요? 1998년 새해에 들이닥친 갑작스러운 불행에 리기영의 꿈은 산산이 부서지고 맙니다. 1998년 2월 13일 병원에서 퇴원하고 몸을 추스릴 겨를도 없이 리기영은 눈을 뜨자마자 아침 일찍 경찰서로 갑니다. 리기영의 남편 재원덕의 사망 사건은 이미 상해치사 혐의로 고발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리기영에게 도망친 용의자들을 쫓는데 시간이 걸리니 집에 가서 기다리라며 리기영을 돌려보냅니다. 리기영은 경찰이 용의자 5명의 신원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금방 범인을 잡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을 믿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용의자 재금산, 재학산, 재보산 3사람은 형제 사이로 리기영과 재원덕 부부의 앞집에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재금산 형제의 아버지와 피해자 재원덕의 아버지는 사촌지간으로 평소 왕래도 잦고 사이도 무척 좋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들 사이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당초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1998년 당시 중국은 강도 높은 산화 제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1978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은 일명 한 자녀 정책이라고 하는 한 집의 자녀를 한 명으로 제한하는 산하 제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후 출산하는 아이에 대해서는 높은 벌금을 부과하는 정책이었죠. 재금산, 재학산 형제는 모두 2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집이 가난해 1명의 아이 말고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이를 더 낳고도 숨긴 사실이 발각되고 맙니다. 이 일로 재금산과 재학산은 큰 벌금을 물게 되죠. 2사람은 이게 모두 분유의 간부를 맡고 있는 리계영이 신고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금산 형제의 막내 재보산은 자기 결혼식에 재원덕의 아버지가 자기를 험담하는 걸 듣고 이에 앙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재금산, 재학산, 재보산 3형제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양아치입니다. 재금산 형제는 재원덕과 리계영 부부를 제대로 혼내주기로 작정하고 평소 가깝게 지내던 재혜영, 재확군을 이 일에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같은 비극이 일어나고 만 거죠. 하지만 리계영은 자기는 그런 신고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숨겨둔 자녀가 있다는 걸 굳이 제가 왜 신고하죠? 전 그런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건 그냥 저들의 핑계일 뿐이에요. 제시 형제는 우리가 큰 돈을 벌자 엄청나게 부러워하고 질투했어요.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별 사소한 일로 시비를 걸어왔죠. 이게 다 우리를 질투해서 벌인 일이에요. 며칠 후 리기영은 뭔가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걸 느낍니다. 범인을 잡기 위해 경찰이 탐문 수사를 벌이거나 경찰차가 다닌다거나 하는 등 수사를 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리기영은 경찰서를 찾아가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에 대해 묻습니다. 경찰은 귀찮다는 듯 말합니다.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중국이 얼마나 큰지 알죠? 아무 단서도 없이 중국을 다 돌아다닐 수도 없고 어쨌든 수사하고 있으니까 집에 가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싫으면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단서를 갖고 와요. 이후에도 경찰은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리기영은 몇 번이고 경찰을 찾아가 범인을 찾아달라며 읍소하지만 경찰은 꿈쩍도 않았습니다. 당시 경찰들은 정의를 지켜야 한다는 신념이나
책임감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하는 일 없이 편안하게 보내고 싶어 했죠. 그들이 손 놓고 있는 사이 범인들은 모두 마을을 떠나 다른 도시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경찰은 그들을 힘겹게 쫓으며 사건을 해결할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수사 촉구를 요구하는 리계영에게 경찰은 매번 말합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명백한 단서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잡아올게요. 경찰의 무관심한 태도에 더 이상 경찰에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걸 깨달은 리계영은 직접 나서기로 합니다. 경찰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직접 움직이면 그만이야. 하지만 그녀는 평범한 여성입니다. 당연히 범인을 잡아본 적도 수사를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도망간 범인들을 잡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힘을 빌려야 했습니다. 범인들도 먹고는 살아야 하니 일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치포촌 마을에는 일거리를 찾아 다른 도시로 간 남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리기영은 아이들 손을 잡고 집집마다 다니며 간곡히 도움을 청합니다. 제발 이 아이들을 봐서라도 제시 형제를 보게 되면 꼭 좀 알려주세요. 반드시 보답할게요. 마을 사람들은 졸지에 혼자가 된 리기영과 하루아침에 아빠를 잃은 아이들을 가엾게 여겨 힘이 닿는 대로 그녀를 돕겠다고 약속합니다. 약 2주 후 한 이웃이 리기영을 찾아옵니다. 그는 북경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잠시 휴가차 고향에 들른 참이었습니다. 제가 북경 방산구에 있는 한 공사 현장에서 제약산을 봤어요. 거기 공사장 인부로 일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리기영은 드디어 범인을 잡을 수 있겠다는 사실에 흥분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한달음에 경찰서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경찰이 의외의 말을 합니다. 저기요, 우리가 시간이 남아도는 줄 알아요? 정확한 위치를 알려줘야죠. 방산구가 애 손바닥만한 것도 아니고 힘들게 거기까지 갔는데 허탕치면 어떡할 거예요? 리기영은 경찰의 무신경한 태도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여기서 이들과 실랑이 해봐야 소용없다는 생각에 경찰서를 나옵니다. 리기영은 제약산이 다른 곳으로 떠나기 전에 그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서둘러 짐을 싸서 북경으로 향합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고향 치포촌을 떠나본 적 없는 리기영은 북경에 도착하자 깜짝 놀랍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과 차를 본 적이 없었었죠. 막막했지만 리기영은 남편을 죽인 범인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용기를 냅니다. 그녀는 우선 이웃 남성이 알려준 방산구로 갑니다. 사람들에게 물어가며 여러 공사 현장을 찾아가 보지만 제약산을 찾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북경은 리기영의 생각보다 훨씬 넓었고 공사 현장도 많았기 때문에 하루에 그녀가 찾아갈 수 있는 공사장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리기영은 돈을 아끼기 위해 빵으로 끼니를 때우고 수돗물을 마시고 길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매일 부지런히 방산구의 공사장을 돌아다니던 리기영은 마침내 한 공사 현장에서 제약산과 비슷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변장을 하고 며칠간 몰래 숨어서 그를 지켜봅니다. 제시 형제의 둘째, 제약산이 확실했습니다. 리기영은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이내 평정심을 찾고 근처 경찰서로 갑니다. 잠시 후 리기영의 신고를 받은 북경 경찰이 북경 방산구의 한 공사 현장에서 제약산을 체포합니다. 같은 해 1998년 8월 제약산을 잡은 리기영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습니다. 마을 주민 몇몇이 산시성 구지아오 시에서 제시 형제의 막내 제보산을 봤다는 제보를 합니다. 리기영은 이번에도 주저없이 산시성으로 떠납니다. 이번에는 제보산을 봤다는 마을 주민들이 그가 있는 곳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민들이 알려준 곳으로 가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변장한 채 몰래 숨어서 제보산이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가 제보산임을 확인한 리기영은 그 길로 경찰에 달려가 바로 신고합니다. 산시성 경찰은 즉시 제보산을 체포합니다. 2000년 샹청 인민법원에서 제시 형제 중 둘째 제약산과 막내 제보산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고의적 상해 혐의로 유기징역 15년형을 선고합니다. 리계영과 재원덕의 가족, 치포촌 마을 사람들은 경찰도 잡지 못한 범인을 리계영이 잡았다며 리계영의 끈기와 노력에 감탄합니다. 그러나 리계영은 다짐을 새롭게 합니다. 아직 기뻐하긴 일러. 3명이 더 남았어. 이후 2년간 리계영은 남은 3명, 제시 형제의 큰형이자 남편을 찔러 죽인 재금상과
사부로 남편의 머리를 때린 재혜영, 또 다른 공범, 재확군을 잡기 위해 노력하지만 의미 있는 단서를 찾지 못합니다. 2000년 가을, 리계영은 재금상과 재혜영, 재확군이 신장에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녀는 천위안을 들고 30시간 넘게 기차를 타고 우르무치에 도착합니다. 우르무치에 도착한 리계영은 선글라스와 모자를 삽니다. 범인들이 먼저 자신을 발견하면 최악의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녀는 항상 변장을 하고 그들을 찾아 나섭니다. 리기영은 곧장 주민들이 알려준 곳으로 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그러나 리기영은 아직 그들이 우르무치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우르무치 골목골목을 안 다닌 곳 없이 다 찾아다닙니다. 한 달 후, 리기영은 수중에 있는 돈을 거의 다 써버립니다. 그녀는 돈을 아끼기 위해 학교 운동장에서 쪽잠을 자고 생수병을 주워 팔고 틈틈이 일용직으로 일하며 범인들을 찾아 나섭니다. 한 달 동안 얼마나 걸었는지 리기영의 신발 밑창은 다 따라 없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에 대한 단서를 찾는데 실패하고 다시 치포촌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리기영은 마음을 다잡고 범죄자의 심리와 수사기법을 다룬 서적과 법률 관련 서적 등을 사서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면 남은 3명을 잡을 수 있을지 연구합니다. 동시에 5명의 아이를 돌보면서 반일을 해 돈을 법니다. 리기영은 혹시나 하는 마음을 안고 샹청시 경찰서를 다시 찾아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지금 그런 거에 매달려 있기엔 우린 예산도 인력도 다 부족해요. 그 사람들을 잡을 수 있는 확실한 단서를 가져와요. 리기영은 경찰의 한결같음에 이제는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2001년 치포촌 마을에는 여전히 범인들의 친척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리기영과 아이들이 해코지 당할 수도 있었죠. 그녀는 경찰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리기영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범인들의 친척들을 피해 마을 외곽, 난통향으로 이사합니다. 그리고 외부인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문 앞에 큰 개를 묶어두고 집 곳곳에 CCTV를 설치합니다. 리기영은 범인들을 잡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정보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정보망 구축을 위해 자신의 언니와 형부를 신장에 취업시켜 신장 쪽 상황을 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가족을 찾아가 사례를 후하게 하겠다며 범인들에 대한 제보를 부탁합니다. 리기영은 범인들에 대한 소식을 접할 때마다 그게 어디든 지체하지 않고 범인들이 있다는 곳으로 바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하이난, 북경, 신장, 칭다오 등 중국 내 수십 개의 도시를 다닙니다. 매년 4, 5개월 동안은 다른 도시에서 생활하면서 범인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들을 추적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 그들을 찾지는 못했지만 조금씩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제 다 왔어. 조금만 더 힘내, 리기영. 리기영이 집을 떠나면 친척들이 남겨진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아직 엄마 손이 한창 필요할 나이의 어린아이들이었기에 아이들은 엄마가 집을 떠나지 않기를 바랬지만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아빠를 생각하며 꾹 참습니다. 리기영은 예전에 남편이 운영하던 공장의 금속 생산 설비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창고를 개조해 조그만 공장을 만듭니다. 그녀는 목 같은 금속을 만들어 팔아 돈을 법니다. 리기영이 집을 비울 때면 첫째와 둘째 아들이 가장 노릇을 합니다. 두 아이는 학교 수업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와 기계를 돌려 금속을 만듭니다. 리기영은 집에 돌아올 때마다 손이 부르튼 두 아들의 손을 봅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지만 그녀는 그럴 때면 범인을 꼭 잡겠노라 의지를 불태웁니다. 리기영의 이웃은 그녀에게 이제 그만하라고 충고합니다. 아니, 애들이 대체 뭔 죄야? 이제 그만해요. 경찰도 못하는 걸 혼자서 대체 어떻게 한다는 거야? 애들 생각해서 그만해요. 그러나 리기영은 여기서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은 범인들을 모조리 잡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리라 굳게 다짐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12년이 지났습니다. 2010년 재학산 재보산 형제가 교도소에서 출소합니다. 그들은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마을에 새 집을 짓습니다. 리기영은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낍니다. 이상하다. 10년 넘게 교도소에 있다가 이제 막 나온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돈이 있어서 새 집을 짓는 거지? 돈이 어디서 난 거지?
그녀는 제시 삼형제 중 아직 잡히지 않은 큰형 재금산이 그들에게 돈을 대주고 있는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재금산이 동생 제약산, 제보상과 연락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리기행은 사람을 구해 제약산의 통화 기록을 손에 넣습니다. 제약산의 통화 기록 중 전화번호 하나가 리기행의 눈에 띄었습니다. 신장 지역 번호였는데 자주 그리고 길게 통화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재금산을 신장에서 봤다는 이전 제보를 미루어 볼 때 재금산일 확률이 높았습니다. 리기행은 신장 경찰서에 전화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말하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얼마 후 신장 경찰서에서 리기영에게 동영상 하나를 보냅니다. 영상에는 허름한 행색의 남성이 꾀재재한 얼굴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리기영은 이 남성이 자신이 그토록 애타게 찾아 헤맸던 재금사님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재금사는 당시 남편을 죽인 인물로 이 사건의 주범이었죠. 2011년 3월 사건이 일어난 지 13년 만에 우르무치에 있던 재금산이 경찰에 체포됩니다. 2012년 1월 6일 1심 재판에서 재금사는 고의적 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허난성 고등인민법원은 범행 당시 사용됐던 칼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재금사는 조옥허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재심을 받게 됩니다. 3년 후 2015년 7월 조옥허시 중급인민법원은 재금산에게 사형을 선고하지만 2년의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재금사는 재판을 받는 내내 리기영과 재원덕의 가족에게 단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리기영은 재판부의 결정에 실망하지만 그래도 사건의 주범인 재금산을 잡은 것에 만족합니다. 이제 재혜영, 재화군 2명이 남았습니다. 리기영은 남편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마을 주민으로부터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됩니다. 재혜영이 마을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알아보니 재혜영은 이름을 바꾸고 신분증까지 새로 발급받아 완전히 신분 세탁을 한 채 다른 사람인 양 살고 있었습니다. 리기영은 바로 경찰서로 찾아갑니다. 경찰 기록을 확인해 보니 재혜영은 2009년 재호기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생년월일도 1973년에서 1972년으로 바꾸죠. 신분증에 찍힌 사진 속 그는 흰 셔츠에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말끔하니 전혀 범죄자처럼 보이지 않았죠. 리기영은 분노합니다. 범죄자가 마을에 다시 돌아온 것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버젓이 새 신분증까지 발급받아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다니. 경찰은 그런 사실을 몰랐다고 발뺌하지만 리기영은 믿지 않습니다. 재혜영의 아버지는 마을 간부입니다. 간부인 그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과 경찰을 매수해 아들의 도주를 도와줬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양청시 경찰서 호적 및 등기 담당 경찰은 말합니다. 내가 하루에 처리해야 할 일이 얼만 주나 알아요? 어떻게 그걸 하나하나 다 확인할 수 있겠어요? 리기영은 시양청시 경찰들이 범인들의 도주를 돕고 있다고 의심합니다. 하지만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경찰의 도움 없이 범인들을 잡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녀는 분노를 삼키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녀는 얼마 뒤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경찰청 홈페이지의 수배자 명단에 재혜영, 재화군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리기영은 다시 경찰서로 찾아가 따집니다. 그러자 경찰이 황당한 말을 늘어놓습니다. 두 사람의 사진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사진 없이는 수배자 명단을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리기영은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 공범 중 한 명의 죄악군이 도주 중에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리기영의 남편 재원덕은 1998년 1월 30일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재화군의 아들은 1999년 6월에 태어나죠. 사건이 일어나고 재화군은 잠시 몸을 피했다 다시 마을로 돌아와 지금의 아내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았다는 이야기가 되죠. 지금은 재화군과 그 가족 모두 신장으로 이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설마 했는데 샹청시 경찰 중 누군가 그들의 도주를 돕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리기영은 절망합니다.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방송국에 자신의 사연을 보냅니다. 허난성 방송국이 리기영의 사연을 취재합니다. 2015년 11월 7일 리기영과 재원덕 부부의 이야기가 전파를 타고 전국으로 방송됩니다.
TV를 본 중국인들은 리기영의 처절한 삶에 안타까워하며 그녀의 굳은 의지에 감동받습니다. 그들은 리기영의 강인함에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반면 수배 명단조차 제대로 만들지 않고 수사에 소극적이었던 샹청시 경찰을 비난하고 범인과 한통속이라며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경찰청 홈페이지는 비난글이 폭주해 접속이 마비됩니다. 여론이 크게 악화되자 중국 중앙위원회가 나섭니다. 그러자 허난성 경찰청 역시 즉시 전담반을 조직해 북경으로 출동합니다. 그들은 북경 경찰과 협력해 합동작전을 펼칩니다. 6일 뒤인 11월 13일, 재혜영이 북경에서 체포됩니다. 12월 13일, 마지막 남은 재확군 역시 신장에서 체포됩니다. 방송이 나가자 나머지 2명을 검거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27일이었습니다. 경찰이 움직이며 27일 만에 해낼 수 있는 일이었는데 무려 17년이 걸렸습니다. 재판부는 사부로 재원덕의 머리를 때린 재혜영에게는 무기징역을, 재확군에게는 유기징역 15년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중국 사법부는 리기영이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제시 삼형제와 재혜영, 재확군 그리고 사건 관련 책임자는 리기영에게 사망보상금, 자녀 양육비, 정신적 피해 보상금 등으로 190만 2080위안을 지불하라고 판결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허난성 경찰청은 감사팀을 꾸려 부패 의혹이 제기된 관련자 전부를 업무 태반을 이유로 모두 해임시키고 전원법원에 기소합니다. 2015년 12월 리기영의 사연을 접한 중국인들은 리기영과 그녀의 가족이 정말 대단하다며 칭송하지만 치포촌 마을 사람들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여자 혼자 남편의 살인범을 잡고 5 아이를 돌보면서 시부모를 모시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대단하다고 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녀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휴, 말도 마요. 그 여자에 대해선 별로 언급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미 10년도 더 넘은 일인데 그 일로 마을을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어요. 어찌나 사납고 불평불만이 많은지 그 여자 때문에 제시 집안도 쫄딱 망했어요. 범인 5명이 모두 잡힌 뒤에 리기영은 남편의 무덤을 찾아가 기쁜 소식을 전하며 그리움의 눈물을 흘립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그녀는 말합니다. 남편의 복수를 할 수 있어 기쁘지만 아이들이 커가는 걸 지켜보지 못한 게 너무 미안해요. 리기영의 자녀들은 다행히 모두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아빠가 억울하게 돌아가시고 아빠의 원수를 갚기 위해 혼자 고군분투하는 엄마의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봤던 아이들은 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5명 중 3명이 법을 전공했으며 4명의 아이는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과 같이 사법 시스템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남편의 복수를 위해 그 일념 하나로 17년 동안 중국 전역을 돌아다닌 리기영이 이제는 아이들과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